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1차 경제계획의 수입대체 공업화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설명한 제1차 경제계획의 개발 전략을 다시 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정부는 7.1%라는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면서 자립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입대체 정책과 수출 주도 정책을 동시에 채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서는 수입 대체 정책이 훨씬 더 중요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박정희 정부가 어떤 산업을 수입 대체 공업으로 건설하려고 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경제계획의 수입 대체 공업화 정책은 크게 두 부문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중소기업이 활동하고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경공업 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농가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기반으로 국내 시장이 확대되는 것을 배경으로 성장하는 영역이며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요구되는 부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민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간 산업과 사회 간접 자본의 건설과 확충을 통해 수입 대체를 추구하는 부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부문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며 또한 제1차 경제계획의 성패를 좌우하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이 부분의 수입대체 공업화 정책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대체 공업화 정책이란 국내 생산이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앞으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 예상되나 국내 생산이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생산을 확대시키려는 공업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해외 수입으로 충당되던 국내 수요를 국내 생산 시설을 건설함으로써 해외 수입을 대체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국제 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1차 경제계획의 수입대체 공업화 정책은 제조업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제1차 계획의 계획사업으로 상정한 제조업 투자사업은 총 38개였습니다. 이들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료공장 건설이 4개, 시멘트 공장 건설이 5개, 화학섬유 공장 건설이 5개, 철강 공장 건설이 2개, 기계공장 건설이 9개, 정유공장 건설이 1개 등과 같이 대부분 중화공업인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사업들이었습니다. 이 공장들의 공통점을 보면 우선 국내 수요는 매우 많은데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생산시설이 없거나 적어 해외 수입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업화와 경제 개발이 진전될수록 그 수요가 빠르게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되나 국내 생산이 적어 해외 수입을 통해 공급해야 하는 산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수요를 해외 수입을 통해 공급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외환을 필요로 하여 국제 수지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1차 경제계획의 기본 목표는 자립경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자립경제의 기반을 조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면서 국제 수지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국제 수지를 개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의 박정희 정부는 국내 수요가 많은 기간 산업을 건설함으로써 국내 생산을 통해 해외 수입을 대체하여 국제 수지를 개선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제1차 경제계획에서 의미하는 수입대체 공업화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모든 사업들을 전부 소개할 수는 없기에 비료공장 건설 과정을 중심으로 제1차 경제계획에서 달성하고자 했던 수입대체 공업화 정책의 특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1950년대 한국의 산업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에
제1차 산업 비중은 41%를 차지했고 제조업이 포함된 제2차 산업의 비중은 14%에 불과하였습니다. 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5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제1차 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었지만 1960년의 비중은 여전히 39%로 이 시기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은 제1차 산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승만 정부와 해외 원조기구 관계자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으로 쌀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내일산협회에서 수립한 한국경제 재건계획이나 이승만 정부 말기에 수립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쌀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쌀 증산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비료를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공장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식민지기에 대규모 비료 공장이 건설되었지만 이들 공장의 대부분은 북한 지역에 건설되었고 남한에는 소규모 공장 3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령 조선화학공업 주식회사는 연 생산 능력이 36,000톤이었고 북삼화학은 25,000톤, 왕자제지 공장은 1,500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어 생산시설로서 거의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표는 1950년대 비료 소비량과 수입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55년에 비료 소비량은 59만 톤을 조금 상회했고 1958년에는 44만 톤, 1960년에는 33만 톤을 소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은 소규모였고 그것도 한국전쟁을 통해 파괴되어 이러한 소비량을 국내에서 자체 공급할 수 없었습니다. 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시기 대부분의 비료는 수입을 통해 공급되었습니다. 1955년 비료 수입액은 4,800만 달러였고 1958년에는 4,600만 달러, 1960년에는 5,500만 달러였습니다. 2천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 수준을 추이했던 1950년대 수출액을 고려하면 이 규모는 엄청난 수입액이었고 당시 심각한 외환 부족을 직면했던 이승만 정부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1950년대 비료 수입은 대부분 미국 원조 자금을 통해 공급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립경제의 기반을 조성하려고 했던 이승만 정부에서 비료 공장 건설은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가지 방향에서 이승만 정부는 비료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원조 자금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미국 원조기구 관계자를 설득하여 연산 8만 5천 톤의 비료 공장을 충주에 건설하기로 합의하고 1955년 9월에 공장 건설에 착수하였습니다. 물론 이 공장 건설이 계획보다 많이 지연되었지만 1960년에 시운전에 들어갔고 1961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부 보유 외환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자체 재원으로 1958년 6월에 연산 8만 5천 톤의 호남 비료 주식회사 나주공장 건설에 착수하였고 1962년에 완공되어 1963년부터 시운전 및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공장에서 비료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비료 소비를 충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 표는 1960년대 초반에 비료에 대한 소비량과 생산 실적을 정리한 표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60년대 초반의 비료 소비는 1950년대를 훨씬 증가하여 100만 톤에 육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충주 비료는 1960년부터 시운전에 들어갔고 호남 비료는 1963년부터 시운전에 들어갔지만
소비와 생산의 갭은 매우 컸습니다. 1961년에 소비와 생산의 갭은 89만 톤에 달했고 1965년에는 87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갭은 해외 수입을 통해 충당되었는데 1960년대 초기의 비료 수입액은 1961년 4천만 달러, 1963년 4,800만 달러, 1965년 6,6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표는 제1차 경제계획에서 예정한 비료 공장 투자 계획입니다. 1958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한 호남 비료 공장 건설을 마무리하는 것 이외에도 3개의 공장을 신설하기로 계획하여 총 4개의 비료 공장을 건설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표의 착공년과 완공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료 공장은 한 번에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장이 완공되면 다음 공장을 건설하는 것과 같이 순차적으로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이들 비료 공장은 제1차 계획의 계획대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령 전반적으로 비료 성분이나 규모는 그 이후 상황에 따라 변화되었고 제3비료 공장의 경우 착공년이 많이 지연되어 1965년에 건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비료의 수입 대체를 위해 비료 공장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박정희 정부는 비료 공장 건설을 통해 비료 소비와 국내 생산 사이의 갭을 메우고 비료 수입을 대체하는 수입 대체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국제 수지를 개선시켜 자립경제의 기반을 조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조업 부문에서와 같이 명확하게 수입 대체 공업화 정책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전력, 교통 등과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은 공업화와 경제 개발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으로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건설 확충한 부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업화와 경제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들 사회 간접 자본의 건설 및 확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력을 사례로 하여 이 점을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시설의 복구 및 확충에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공급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차 계획의 기준 연도에 해당하는 1960년에 전력에 대한 평균 수요량은 239메가와트였는데 평균 출력량은 194메가와트여서 전력 공급량은 수요량의 81%에 불과하였습니다. 더욱이 제1차 계획에서는 경공업은 물론 중화공업 등 다양한 경제 부문에서 대규모의 공장 및 시설 건설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계획하였습니다. 제1차 경제계획의 목표 년도인 1966년에 전력에 대한 평균 수요량은 463메가와트로 1960년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는 제1차 계획기간 동안에 전력에 대한 평균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발전시설 건설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1차 계획에 포함된 발전시설은 화력발전소 9개, 수력발전소 8개를 건설하여 목표 연도인 1966년에 평균 출력량을 515메가와트로 증가시켜 앞서 지적한 목표 연도의 평균 수요량을 초과하는 발전시설을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도받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정부는 정부가 직접 투자 주체가 되어 건설하기도 하지만 민간 기업을 끌어들여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전력 부분에서도 이러한 정책이 구사되었습니다. 전력 부문의 총 투자액은 377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정부가 투자 주체가 된 사업 금액은 133억 원이었고 민간 기업이 투자 주체가 된 사업 금액은 244억 원으로 오히려 민간 기업의 투자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제1차 경제계획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을 적극적으로 건설하려고 하였고 전력시설 건설은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 사례입니다. 제1차 경제계획을 보면 박정희 정부는 전력 부분 이외에도 교통시설 건설, 통신시설 건설 등 다양한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려고 하였습니다.